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신 뒤에야 비로소 차갑게 드러나는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형제가 피로 묶인 천륜이라 믿어왔지만 사실은 서로의 필요에 의해 묶여있던 사이였다는 사실입니다. 조금은 잔인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평생을 믿어온 형제라는 그 따뜻한 단어를 오늘만큼은 냉정하게 의심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동안 누려온 형제 간의 평화는 사실 사랑으로 빚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부모님이라는 커다란 우산 아래 있었기에 잠시 젖지 않았을 뿐인 유효기간이 정해진 평화였기 때문입니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땐 참 쉬운 일들이었습니다. 어머니 생신이면 당연하게 모이고 명절이면 한 상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때로는 형님이 얄밉고 동생이 서운하게 굴어도 부모님 마음 아프게 하지 말자는 그 한마디가 우리를 붙들어 주었습니다. 부모님은 우리 관계의 마지막 안전장치이자 넘지 말아야 할 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전장치가 사라지는 순간 우리가 알던 형제는 갑자기 남보다 더 차가워집니다. 따뜻했던 안부는 짧아지고 그 빈자리에는 날선 계산기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부모님의 유품을 정리하며 혹은 작은 재산을 나누며 숨겨두었던 해묵은 감정들이 독한 얼굴을 드러냅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사람이 변했다고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고요. 하지만 틀렸습니다. 그 사람은 변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가려져 있던 진짜 모습이 이제야 드러난 것뿐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당신 안에도 차마 말하지 못한 서운함의 장부가 이미 오래전부터 쓰여오지 않았나요? 나만 참았다는 기록, 나만 손해봤다는 억울함이 쌓이고 쌓여 어느 날 아주 사소한 말 한마디에 폭발하고 마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이 지독한 막막함은 단순히 인간관계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가슴 깊은 곳에 자리 잡은 공포 때문입니다. 이제 정말 나 혼자 남겨지면 어떡하나, 늙어서 외롭고 가난해지면 누가 나를 돌보나 하는 그 생존의 두려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필사적으로 형제를 붙잡으려 합니다. 피가 섞였다는 이유로 마지막 울타리라 믿으며 말이지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 믿음이 간절할수록 배신감의 칼날은 더 깊게 돌아옵니다. 오늘 저는 당신에게 형제를 다시 사랑하는 법을 말하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이제는 형제를 이해하려 애쓰는 노력을 멈추고 오직 당신 자신을 지키는 방식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부모가 떠난 뒤 왜 형제는 남이 될 수밖에 없는지 그 서글프지만 분명한 이유를 통해 당신의 무너진 마음을 바로 세우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부모님이 세상을 떠난 뒤 그토록 돈독했던 형제가 하루아침에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그동안 걸치고 있던 자녀라는 옷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우리는 그저 부모님의 자식이었습니다. 잘난 자식이든 못난 자식이든 부모님이라는 커다란 나무 아래서는 모두가 평등한 위치에 있었죠. 서운한 일이 생겨도 부모님 얼굴을 봐서 넘겼고 갈등이 깊어지려 하면 부모님이 중간에서 그 무게추 역할을 해주셨기에 선을 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떠나시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누군가의 자녀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각자 자기 가정의 대표라는 완장을 차고 마주 서게 됩니다.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혹은 내 배우자의 이익을 대변하고 내 자녀의 미래를 지켜내야 하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진 대리인이 되는 것이죠. 그 순간부터 형제 관계는 따뜻한 피해 관계가 아니라 냉혹한 이해관계의 장으로 변합니다. 주고받는 말이 바뀌고 상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며 서로를 판단하는 기준조차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두었던 기억의 장부가 예고 없이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동안 좋은 게 좋은 거라며 모른 척하고 살아왔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의 무의식 속에는
아주 정교한 장부가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머니 병간호는 내가 더 많이 했지. 병원비 보탤 때 형은 한 발 뺨 빼지 않았나. 명절에 전 부치는 건 늘 내 차지였는데. 이런 자잘한 기록들은 평소엔 먼지 쌓인 책처럼 덮여 있다가 부모님이 남기신 집을 정리하는 실질적인 사건이 터지는 순간 무서운 기세로 펼쳐집니다. 더욱 서글픈 점은 이 장부의 기록 방식이 결코 공정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기억을 사실대로 저장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감정에 유리한 대로 저장하기에 형제 모두가 똑같이 내가 더 희생했다고 믿게 되고 거기서부터 메울 수 없는 싸움이 시작됩니다. 부모라는 중재자가 사라진 자리에는 이제 날 선 비교만이 전면에 나섭니다. 부모님이 계실 때는 형제끼리 아무리 비교가 돼도 부모님의 따뜻한 한마디에 그 시샘이 멈추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통제 장치가 사라졌습니다. 형제는 서로를 아끼는 동지가 아니라 나의 현재를 비추는 거울로 보기 시작합니다. 누구네 집 평수가 어떤지, 자식들은 얼마나 좋은 대학에 갔는지, 이 모든 것이 비교의 대상이 됩니다. 그 거울 속에서 자신의 초라함이 발견되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상대를 깎아내려 마음의 균형을 맞추려 합니다. 말투는 점점 차가워지고 작은 실수조차 날카로운 공격의 소재가 되어 서로의 가슴에 생채기를 냅니다. 여기에 배우자와 자녀라는 아주 현실적인 목소리가 개입하기 시작하면 관계는 더욱 복잡한 수렁으로 빠져듭니다. 형제 관계는 더 이상 당신들만의 세계가 아닙니다. 배우자나 자녀에게 당신의 형제는 결국 남일 뿐입니다. 그들은 지극히 현실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왜 우리가 저쪽을 배려해야 해? 왜 우리가 손해를 봐야 해? 당신은 가족을 지키고 싶지만 내 곁을 지키는 배우자의 이 정당한 질문 앞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순간 형제와의 대화는 안부가 아니라 한치의 양보도 없는 협상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이 모든 서운함이 도덕의 옷을 입고 나타날 때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추한 분노를 그냥 화라고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대신 그 위에 정의나 공정, 가족의 책임 같은 거창한 명분을 씌웁니다. 형으로서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동생이 도리가 없네라는 식으로 단어들이 붙기 시작하면 이 싸움은 끝이 나지 않는 전쟁이 됩니다. 명분 싸움에서는 누구도 쉽게 물러서지 않기에 결국 서로 저 사람은 근본이 나쁜 사람이다라고 결론을 내리며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버립니다. 그렇게 형제는 남이 됩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이 고통의 핵심은 당신이 가족을 지키려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상처만 입었다는 비참함일 것입니다. 하지만 스스로를 의심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다만 당신은 인간의 마음이 흘러가는 이 거대한 구조를 몰랐을 뿐입니다. 무너진 마음으로 형제를 붙잡으려 더 애쓰고 이해하려 노력할수록 당신의 처지는 더욱 비참해질 뿐입니다. 이제 질문을 바꾸어야 합니다. 저 사람을 어떻게 바꿀까 고민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떤 마음의 법칙을 놓치고 있었기에 이토록 관계가 무너졌는지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진실 하나를 마주해야 합니다. 관계는 사람 사이에서 생겨나는 것이지만 그 결말을 결정짓는 것은 결국 내 마음 안쪽의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똑같은 비난을 들어도 누군가는 칼에 베인 듯 아파하고 누군가는 지나가는 바람처럼 흘려보냅니다. 그 차이는 당신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중심이 흔들리면 상대의 가벼운 한마디에도 세상은 무너지지만 중심이 단단히 서 있으면 그 어떤 폭풍우가 몰아쳐도 내 삶의 평온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형제에게 그토록 깊은 상처를 받는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기대 때문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이 기대의 역설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가족이니까 당연히 나를 알아줘야 한다고 믿지만 그 기대는 상대에게는 보이지 않는 의무가 되고
당신에게는 배신의 불씨가 됩니다. 결국 당신이 고통스러운 이유는 형제가 나빠서라기보다 당신의 평온을 상대의 행동에 맡겨버렸기 때문입니다. 행복을 외부 조건이 아니라 내 마음의 태도에서 찾아야 한다는 원리는 관계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또한 사람은 자기 마음이 흐르는 방향대로 세상을 해석합니다. 내 안에 이미 서운함이 가득 차 있으면 형제의 평범한 말도 비난으로 들리고, 내 안에 불신이 있으면 작은 실수도 나를 무시하려는 의도로 보이기 마련입니다. 결국 내가 형제를 미워해서 관계가 망가진 것이 아니라 내 안의 두려움과 불안이 현실을 그렇게 보이도록 왜곡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원리를 깨닫고 나면 우리는 비로소 품격이라는 단어를 붙잡게 됩니다. 품격이란 상대가 어떻게 나오든 상관없이 유지되는 나만의 내면 기준입니다. 품격 있는 사람은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해서 똑같이 말의 칼을 휘두르지 않습니다. 서운함이 밀려올 때 그것을 상대의 죄로 몰아세우기보다 가만히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지금 지키려는 것이 나의 자존심인가, 아니면 나의 존엄인가? 당신이 형제를 이해하려고 필사적으로 애쓰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억지로 이해하려다 보면 내 상처를 미화하게 되고 결국은 나 자신을 부정하며 무리한 희생을 정당화하게 됩니다. 참된 성숙은 냉정함이 아니라 현실적임에서 나옵니다. 나는 내 마음을 지키고 내 삶을 지키며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경계를 분명히 세우는 것. 그 경계 위에서 가능한 만큼만 관계를 이어가는 것이 당신의 노년을 안전하게 만드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제 당신은 선택해야 합니다. 평생 관계의 공정함을 따지며 속을 끓일 것인가, 아니면 내면의 중심을 세워 관계라는 파도를 다스리는 주인이 될 것인가. 다음 단계에서 당신이 해야 할 일은 형제를 말로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 안에서 매일 반복되는 언어를 바꾸는 일입니다. 하지만 마음의 원리를 머리로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에겐 훨씬 단단하고 구체적인 방패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노년을 지켜줄 7가지 구체적인 기술을 이제 당신의 삶에 들여놓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침묵이라는 가장 고귀한 기술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내 자존심을 긁어놓는 순간, 억울함에 입을 먼저 열면 당신은 그 말의 늪에 빠져 결국 후회하게 됩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이 느껴진다면 그 즉시 대화를 멈추십시오. 지금은 마음이 복잡하니 나중에 다시 말하자는 한 문장을 내뱉고 일단 그 자리를 피하십시오. 이 짧은 침묵이 당신의 존엄을 지켜주는 든든한 안전벨트가 되어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매일 같은 시간 당신의 무의식에 새로운 명령을 내리는 자기 암시를 시작하십시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짧게 속삭이십시오. 나는 오늘 남의 반응에 내 가치를 맡기지 않는다. 나는 나의 경계를 스스로 존중한다. 마음이 담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입으로 내뱉고 당신의 귀로 듣게 하십시오. 몸이 그 문장을 기억하게 될 때 비로소 당신의 내면은 단단해집니다. 세 번째는 마음의 화면을 의도적으로 바꾸는 시각화입니다. 형제에게 상처받은 이들의 마음 속엔 늘 싸우던 그날의 차가운 표정들이 재생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 필름을 갈아 끼워야 합니다. 눈을 감고 떠올려 보십시오. 형제가 날선 말을 던져도 당신이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평온하게 대처하는 모습,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조용히 찻잔을 손에 쥐고 오늘도 내 마음을 잘 지켰다라고 스스로를 대견해 하는 장면을 말입니다. 하루 딱 3분이면 충분합니다. 네 번째는 당신을 보호할 울타리, 즉 경계의 문장을 미리 적어두는 것입니다. 대화가 협상이 되고 나를 압박해 올 때 꺼낼 수 있는 단단한 말들을 외워두십시오. 그 부분은 제 기준이 확고합니다. 그 문제는 시간을 두고 천천히 보겠습니다. 경계는 상대를 밀어내는 벽이 아니라 당신이라는 소중한 정원이 짓밟히지 않도록 보호하는 최소한의 울타리입니다. 다섯 번째로,
당신의 속을 썩게 만드는 마음의 장부를 종이 위에서 불태워 버리십시오.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을 종이를 꺼내 당신의 억울함과 희생의 기록을 남김없이 쏟아부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줄에 단 한 문장을 덧붙이십시오. 나는 내 삶의 평온을 위해 이 장부를 여기서 덮는다. 그 글쓰기는 당신의 내면에서 독을 빼내는 가장 정직한 작업이 될 것입니다. 6번째는 돈이라는 거울 앞에서 냉정한 규칙을 세우는 것입니다. 돈 이야기는 가족의 정을 쉽게 증발시킵니다. 그러니 철칙을 세우십시오. 전화로 결정하지 말 것, 감정이 격한 날엔 입을 닫을 것, 모든 결정은 기록으로 남길 것, 그리고 무엇보다 내 형편과 기준을 최우선으로 할 것. 이 규칙이 당신과 형제 사이의 불필요한 상처를 절반 이하로 줄여줄 것입니다. 마지막 7번째는 대화 후에 당신의 영혼을 씻어내는 회복 의식을 만드는 것입니다. 통화가 끝나는 즉시 미지근한 물 한 컵을 천천히 마시거나 창문을 활짝 열어 공기를 바꾸십시오. 그리고 짧게 선언하십시오. 이 감정은 내 것이 아니다. 이제 지나갔다. 나는 나의 중심으로 돌아온다. 이 간단한 의식이 당신의 정신을 지켜주고 다음 대화에서는 더욱 침착한 당신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 방법들은 상대를 바꾸려는 기술이 아니라 오직 당신을 지키기 위한 방책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실천하려 할 때 당신 안에서는 기묘한 목소리가 들려올 것입니다. 가족끼리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바로 그 목소리, 당신을 예전의 아픈 자리로 되돌려 놓으려는 그 저항의 정체를 알아야만 당신은 진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사실 당신 안에서 올라오는 그 거부감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수십 년간 참는 것이 미덕이라 믿어온 당신에게 경계를 세우는 일은 인생 전체를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두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익숙한 길이 비참하다면 그 길은 더 이상 당신의 길이 아닙니다. 당신의 발목을 잡는 지독한 죄책감을 들여다보십시오. 하지만 나를 지키는 것이 어떻게 나쁜 일이 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형제를 해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더 이상 스스로를 해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뿐입니다. 또 하나 당신을 괴롭히는 것은 홀로 남겨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형제를 마지막 생명줄처럼 붙잡으려 하지요. 하지만 진짜 당신을 지켜주는 줄은 형제가 아니라 당신의 건강과 경제력, 그리고 무엇보다 단단한 마음의 중심입니다. 이 내면의 줄이 팽팽해질 때 역설적으로 형제 관계도 비로소 건강한 거리를 찾게 됩니다. 인정받고 싶은 억울함에서 오는 분노도 이제는 거두어 나를 지키는 추진력으로 삼으십시오. 당신이 경계를 세우기 시작하면 형제들은 분명 불편해할 것입니다. 너 변했다. 어쩜 그렇게 이기적이냐며 당신을 몰아세울지도 모릅니다. 바로 그 순간이 당신의 인생을 바꿀 마지막 시험대입니다. 그 비난 앞에서 다시 무너져 내린다면 관계는 다시 비참한 굴레로 돌아가지만 당신이 침착하게 나는 내 기준이 있다는 한 문장을 지켜낸다면 상대는 당신을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새로운 규칙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좋은 사람이라는 낡은 옷을 벗고 존엄한 사람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입어야 합니다. 부모님이 떠난 뒤의 세상은 더 이상 참는 것만으로 평화가 유지되지 않습니다. 성숙한 사랑은 가까이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삶을 존중하는 적절한 거리에서 완성됩니다. 당신의 가치는 타인의 입술 끝이 아니라 당신이 살아온 고결한 시간과 당신이 지켜온 내면의 질서에 이미 새겨져 있습니다. 부모가 떠난 뒤 형제가 남이 되는 이 현실을 너무 아프게만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이것은 비극이 아니라 당신이 누군가의 자녀가 아닌 온전한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라는 삶의 마지막 신호입니다. 늙어갈수록 중요한 것은 누가 나를 알아주느냐가 아니라 내가 내 마음의 평온을 끝까지 지켜내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갖추어야 할 노년의 마지막 품격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끄기 전에 당신의 결심을 세상에 선언해 보십시오.
말로만 하면 흩어지지만 적으면 흔적이 됩니다. 댓글에 이 짧은 세 문장을 남기며 당신의 무너진 정체성을 바로 세우십시오. 나는 내 마음을 지킨다. 나는 내 기준을 지킨다. 나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나를 버리지 않는다. 이 서명은 당신이 당신 자신에게 주는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오늘 밤 조용히 숨을 고르며 스스로에게 말해 주십시오. 나는 이제 나를 지키는 사람이다. 내 평온은 내 책임이다. 그 길 끝에서 당신은 부모라는 지붕이 없어도, 형제라는 울타리가 흔들려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찬란한 당신의 인생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